1990년 세계 반도체 지도는 명확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애니시, 후지스.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곧 일본의 전유물이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막 산업화의 거친 파도를 넘으며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현. 오늘은 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현입니다. 1990년 저는 반도체 공장에 갓 입사한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26살이었죠. 첫 해외 출장지는 일본이었습니다. 기술 연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반도체 공장, 그곳의 클린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생산 라인,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암, 그리고 초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완제품 웨이퍼들. 우리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옆에서 일본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한 20년쯤 후에? 그 말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모든 게 부족한 우리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저들을 넘어서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제 인생 전부를 바꿀 줄은. 1993년 봄 회사는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합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우리가 단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 언론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의 무모한 도전, 현실을 모르는 패기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팀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클린룸은 제2의 집이 되었고 동료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했습니다. 웨이퍼가 깨지고 수율이 떨어지고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또 한 번 실패한 테스트 결과를 보며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세계를 바꿀 날이 온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단순히 앞서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0.35 마이크로미터 공정,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0.5 마이크로미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미세 공정 기술의 격차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하우의 차이였고, 경험의 차이였고,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쌓인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끈기였습니다. 저는 일본 논문을 밤새 번역해서 읽었고 해외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매일 공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온도를 1도씩 바꿔가며 압력을 0.1기압씩 조정하며 시간을 1초 단위로 늘리고 줄이며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실험하고도 단 1%의 개선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1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3년 만에 해내자. 미친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열망에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수율이 60%에서 65%로 다시 70%로 올랐습니다. 불량률이 줄었고 공정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우리 손끝에서 국산화의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날은 광복절이었고 폭염 속에서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밤 10시쯤 갑자기 공장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 가동되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클린룸의 불이 꺼지고 기계들이 멈추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진행 중이던 모든 웨이퍼가 불량품이 됩니다. 수천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납품 일정도 전부 틀어질 상황이었죠. 공장장님이 비상 소집을 걸었고 모든 엔지니어가 한밤중에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도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최소한의 전력이 공급되었지만 전체 라인을 재가동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장비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수동으로 모니터링하며 웨이퍼 손상을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새벽 4시쯤 공장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손실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5시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라인을 재가동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핵심 공정 웨이퍼의 80%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에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995년 11월 우리의 16메가 디램이 드디어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술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설계로 만든 완전한 한국형 반도체였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온 날, 저는 회의실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율 85%, 성능 일본 제품 대비 98% 수준, 원가는 15% 절감. 우리가 해냈습니다. 소식이 공장 전체로 퍼지자 클린룸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절제하던 선배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우리가 해냈다. 대한민국이 해냈어. 그날 저녁 회사는 전 직원에게 치킨과 맥주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유치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겐 그 순간이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추격자가 아닌 도전자로 불리기 시작한 건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나? 언론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썼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2003년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왕좌를 대한민국이 차지한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던 그 목표를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발표가 나온 순간 서울 본사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숨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 문장이 뜨는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살다 가신 아버지. 제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시느라 밤낮으로 일하시던 모습. 도연아, 너는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살아라. 내가 하는 일로 나라의 보탬이 되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심장 한 조각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소리가 이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다라는 자만심이 혁신을 막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6개월마다 기술이 바뀌는 세계입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것이죠. 일본 기업들은 안정을 택했고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일이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우리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005년쯤 다시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15년 전 그 공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깨끗했고 여전히 정밀했지만 뭔가 생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엔지니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쉽게 봤어요. 저는 그에게 악의 없이 답했습니다. 우린 절박했습니다. 그게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중심은 도쿄에서 서울로 그리고 수원과 평택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멈춘 자는 뒤처지고 달린 자가 앞서갑니다. 일본의 몰락은 우리에게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안주하면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202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AI 칩, 양자 컴퓨팅까지 K반도체는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은퇴했습니다. 35년간의 엔지니어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 후배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비결이 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본을 넘을 수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었어.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어. 그게 전부야. 지금도 저는 가끔 대학에서 특강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적이 아니라고. 이건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된 이유는 단 하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고. 저는 이제 67살입니다. 클린룸에서 보낸 세월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던 그 다짐이.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신화이고 저 한도현의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